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생각하셨죠? 방송에 비친 내 모습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불안하죠? 예,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입니다. 어떡하지 불안이에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해 하는 불안을 다뤘어요. 공교롭게도 지난번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무슨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아유 물론이죠.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그 생각이 도움이 돼갖고 공부를 무지 열심히 했대요. 아침 7시에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꼭 합격해야만 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거의 공식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뭐뭐 해야만 해 하면은 뭐뭐가 그럼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사람은 불안해지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에 꼭 합격해야만 돼 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해.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불안하지 않네요? 그래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해 라는 생각은 거의 자동적으로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만 되는 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킨다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다룰 거예요. 이런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이나 파국적 시나리오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불안한 사람들은 만일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불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님은 당연히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해봤더니 무려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생각의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왜 그런가 또 심리학자들이 궁금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화의 산물이래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존과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생존과 안전과 관련된 위험,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시시대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가 도시락 싸갔구나 이런 생각하나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동물원 가서 미어캣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원 안이 그렇게 천적이 없으니까 다 그냥 하늘에다 배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다 낮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뱀 소리 슉 했더니 모두 그냥 구멍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물은 안전이나 그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위험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현대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여러분 뒤에서 쑥덕쑥덕 대면은 아, 쟤들이 내 칭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에 끌려가거나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뭐 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저는 이제 그 코칭이나 상담을 하는데 고객들이 모두 다 끊어져 갖고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명상을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런 불안이 일어나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게 굉장히 빠르다 뿐이지 불안 자체가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만일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연쇄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점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데 이를 파국화라고 그래요. 파국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드라마에서도 파국을 맞잖아요. 영어로는 catastrophe 그래갖고 catastrophiz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든지 자기 자신, 환경에 대해서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위협적인 측면을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교재 32쪽을 한번 볼게요. 32쪽에 맨 아래 주석 8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파국적 사고란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버틸 수가 없고 만일 그렇다면 난 죽을 거야. 만일 그렇다면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자, 저 앞에 그 PPT 화면에 불안 대화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역할 연기니까 요 앞에 앉아 계신 남성분께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옆에 선생님이 아내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남편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크게 읽어봐 주세요. 최근에 배가 많이 아파서 이번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이야. 아내분? 별일 없을 거야.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그렇죠. 네, 그때 아내분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최근에 배가 많이 아파서 이번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이야. 부모님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대장암이면 어쩌지? 오케이. 앞에 대화랑 뒤에 대화랑 느낌이 내가 어떻게 달라요? 뒤에는 좀 더 불안감이 들죠. 예. 근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은 꼬리를 물죠. 우리가 이게 생각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대장암이면 어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남편이 죽으면 나 혼자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계속 불안이 증폭돼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예. 이게 대표적인 파국적 불안의 사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파국적 불안을 다루는 거예요. 자, 파국적 불안 사례를 찾아서 기록하고 노출시킨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례를 찾고 기록하고 노출시키는 게 왜 중요하죠?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정답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지하게 되니까 그렇죠. 더 선명하게 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지하게 되니까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 여러 사람이 이제 팀을 이뤄서 같이 일해요. 각자 나눠서 일을 하는데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를 약간 좀 저속한 말로 문제를 깔고 앉아 있어요. 혼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은 뭐가 돼요? 객관화가 돼서 우리가 문제를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안 꺼내놓으면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객관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하기. 오, 예, 수업 열심히 들으셨군요. 예, 또 쓰기. 오, 수업 열심히 들으셨군요. 인지적인 접근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내 생각을 객관화하는 건 뭐예요? 말하기와 쓰기. 명상적 접근 방법에서 내 생각을 객관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알아차리고 지켜보기. 그죠? 왜 우리가 생각을 말하는가? 내담자들은 자기가 말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죠. 내가 한번 내 생각을 쓴 다음에 그걸 다시 읽으면 객관화가 되죠. 명상은 더 빠르죠. 뭐 말하고 쓸 필요도 없죠.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금 저는 인지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접근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사례를 찾아서 기록하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4쪽에 나와 있는 앞에 불안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사례나 일상에서 뭐 내가 불안을 뭐하면 어쩌지 하는 파국적 불안을 느꼈던 거를 세 가지를 한 찾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있죠. 암에 걸리면 어쩌지?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어쩌지? 뭐 저도 늘 했는데요. 건강 검진할 때 뭐 하나 암 나오면 어쩌지? 저는 이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임원 생활하면서 임원이 임시직원의 약자거든요. 임원은 항상 잘리면 어쩌지? 이거는 뭐 매일 드는 생각이었고요. 가슴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어짜는 듯한. 그럴 때 혹시 이거 심장마비면 어쩌지? 우리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뭐 하면 어쩌지라는 그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만 일단 그 34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다 적으셨어요? 자, 다 적으셨으면 3가지 중에 그냥 내가 제일 불안을 느꼈던 거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선생님은 어떤 때 내가 불안을 느꼈어요? 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면 어쩌지? 오케이.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은 어떤 때 불안을 느끼셨어요? 저는 어쩌지 하고 하는 불안이 너무 많은데요. 요즘에는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맨날 게임만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좋은 데 못 가면 어쩌나 맨날 걱정하죠. 엄마들 하여튼 우리 애가 좋은데 못 가면 어쩌지 이거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 어쩌지 불안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5쪽에 가서 그 불안 사례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적인 접근 방법의 순서예요. 아까 첫 번째는 노출시키는 거죠. 찾아서 적으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데 점검하는 순서는 ABC 분석을 하는 거예요. ABC 분석은 지난달에도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외적인 뭐가 있어요? 자극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생각이 생기면 아주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감정. 여기서는 불안이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ABC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죠. 제가 그 담당하는 이제 고객들이 여러 사가 있는데 그중 한 고객사, 법인이 이제 코칭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다른 고객도 모두 그만둬서 수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자동적으로 감정은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제 불안해지니까, 대체적인 고객을 개발하면 되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고객한테도 개발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쓰는 거예요.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BC 분석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ABC 분석을 좀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불안했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펜을 놓고 잠깐 한번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고, 자, 최근에 뭐뭐 하면 어쩌지? 라고 불안했던 상황,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요. 자, 그 상황에서 제일 불안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자, 그 영상을 선명하게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불안이죠? 그죠? 그 불안은 어떤 생각 때문에 불안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 좋아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그런 요령으로 한번 35쪽에 각각 ABC 분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뭐뭐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 그 불안에 대해서 외적 자극이 뭐였지? 그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지?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 불안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구나, 라고 불안 사례를 분석해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자기 사례. 외적 자극이 이거였고, 그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불안을 느꼈고, 나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간단하게 한 분씩 한번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볼게요. 우리 앞에 계신 분부터. 자, 한번, 예. 저요? 예. 저 강의를 5분 스피치를 맡게 되었는데 그거를 맡게 되는 순간 이게 말 한마디 못하고 망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바쁜 가운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고 갑자기 집중이 되지 않고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잠을 못 자면은 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자자. 그리고 잠을 자고 났더니 정신이 맑아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피리릭 그게 조금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그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 자료를 조금 잘 하고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그래 일단 해보자 하고 했는데 5분 스피치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20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잘 맞춰서 안도에 하고 왔다는 생각이 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급 공감했습니다. 뭔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쩌지? 왜 사람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잠이 안 온다. 예, 이거 아주 대표적인 행동들인데 우리 그 뒤에 계신 선생님은 어땠는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각적인 자극은 제 책상 위에 테이블 달력이 있는데 매일 그 달력을 보면서 제가 진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시각적 자극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이 어떤 행사를 한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생각은 갑자기 서둘러지면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은 불안해지고 생각은 서둘러야 되지 하니까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약간 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건데도 남들보다는 더 미리미리 하는 건데도
그래서 꼭 실수하기 싫어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못해 뭐 아니면 못한다고 아니면 나를 미워할까봐 싫어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실수 없이 하려고 꼼꼼히 더 살펴보는 제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안 해도 되는 일을 미리 하는 그런 미래불안 같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예. 급 공감입니다, 저도. 자, 그 뒤에 옆에 계신 분 한번 사례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축시를 읽게 됐어요. 저 5분 스피치 할 때 딱 생각이 떠올라서 바꿨습니다, 주제를. 그 외적 자극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 생각은 이제 실수하면 어쩌지. 그런 거고 감정은 불안이었고 그래서 행동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고 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청중은 보지 않고 그 원고만 보면서 손을 꼭꼭 집어가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된 게, 저도 지금 써온 거 읽고 있거든요. 그것도 꼭꼭 집어서 읽고 있는데, 야, 너무 똑같네. 오늘, 뭐뭐하면 어쩌지 불안이,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대응 행동도 어쩜 이렇게 비슷하지? 하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불안 사례를 분석했고 점검했고요.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수정할까라는 거죠. 아까 제가 든 사례가 그거잖아요. 고객 하나가 그만두니까 다른 고객들도 다 그만두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는 고객한테까지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한번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 모든 고객들이 일시에 다 그만두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쓴 다음에 객관화시켜서 다시 리뷰를 하는 거죠. 모든 고객이 일시에 다 그만둘 확률은 거의 없지. 내가 너무 오버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앞으로 고객이 하나 그만뒀으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더 집중하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고객은 시간을 덜 쓰는 게 더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아까 그 불안 사례를 ABC로 분석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내가 불안했던 그 생각은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 객관적으로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럼 나는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자, 그거를 36쪽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일어날 가능성을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내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건가? 36쪽 다 적으셨어요? 좋아요. 자, 다 적었으면은 또 몇 분만 또 발표를 해볼게요. 이번에 발표하시는 분은 앞에 ABC 분석에서 일했는데 실제로 그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을 검토해 보니까 결과는 이랬고 그래서 내 행동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89세신데 얼마 전에 감기가 걸리셔갖고 무척 아프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는데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감정은 불안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감기도 다 나으시고 연세가 많아도 15,000보씩 매일 걸으시고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는 돌아가시면 어머니 장례식 잘
잘해드리듯이 잘해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했고, 살아 계시는 동안 좀 더 잘해드리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들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굉장히 사례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사례네요. 특히 저는 또 찡한 게, 나도 하루에 15,000번 못 걷는데 대단하시다.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시고 장수하시겠네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사례죠. 예,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한번 사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친정어머니가 94살이신데요. 갑자기 이제 구토가 나고 배가 아프다고 그러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너무 고령이시다 보니까 복벽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탈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고령이시라서 근데 의사가 이거는 뭐 그냥 놔둬도 안 되고 뭐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심폐소생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마취과 의사가 이 마취에서 안 깨어나시면 여기에 그 기도 삽관한 거를 못 빼면 인위적으로 그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것을 뺄 수가 없다. 거의 식물인간처럼 그냥 계속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판단이 안 섰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호흡 명상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는 제가 제 스스로 마음을 먹기를 이거는 뭐 그냥 놔두면 장이 부패해서 돌아가시고 네, 수술 도중에 뭐 잘못되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고 나는 여기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냉철하게 냉정함이 돌아오더라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제가 거기다 사인하고 그럼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오르면 굉장히 막 불안감이 있고 막 거의 공황 상태처럼 이렇게 느낌이 와요. 저 사례가 제가 굉장히 지금 저한테 많이 다가온 이유는 그랬잖아요. 지금 수술을 해야 할지, 수술을 말해야 안 해야 될지, 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이 됐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호흡 명상이나 명상을 해봤더니 진정도 안 되고 뭔가는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하는 게 인지적 접근 방법이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명상적 접근 방법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안을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경우에는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될 때 급할 때 불안할 때 내가 그 생각을 한번 리뷰해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과 명상적인 접근, 물론 명상을 하면서도 이게 많이 하신 분들은 동시에 되는데 우리가 같이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릴 생각이었는데 사례에서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인지적인 접근 방법, 그다음에 명상적인 접근 방법을 같이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자, 한 분만 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혹시 사례 좀 해주시겠어요? 좀 너무 가벼운 거라 가지고. 괜찮아요. 그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저는 방송 찍는지 모르고 왔는데 내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끝나고 나서 좀 내 얼굴 좀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괜히 뭐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예. 그냥 뭔가 좀 설명해야 될 그런 어떤 경우 상황 그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막 남들한테 뭐 애써 이래저래 설명해야 된다는 게 번거롭고 그래서 뭐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서 나는 번거롭지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번거롭지만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번거롭지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은 이제 또 그 다음의 조건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상황은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뭔가 일어나겠죠. 오케이. 예. 지금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갈수록 많이 잡히는데 큰일. 내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잡힌다. 오케이. 그러면 얼굴이 많이 나올수록 내가 설명을 해야, 내 본의 아니게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더 기회가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예. 그럼 설명을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설명을 그냥 설명할 것도 없고 집 가까운데 이런 명상심리상담센터가 있어서 공부하러 왔다라고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이렇게 뭐 꼬리표가 붙거나 하는 게 괜스레 좀 염려가 되고 또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꼬리표가 붙어서 나한테 또 뭔가를 질문하면 내가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예. 오케이. 지금 여전히 불안하세요? 방송에 내가 나오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예. 오케이.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불안하지 않다 그래야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인지적인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뭐뭐 하면 어떠지 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물어보면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지 뭐 설명하면 되지. 예, 설명하면 되지. 예, 방송에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재능봉사를 탈북자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남한에 온 게 그 북한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뭐 사진 찍을 때도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우리 여기서는 뭐 그냥 설명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인지적인 접근을 해봤어요. 인지적인 접근은 뭐냐면 일단은 불안한 생각을 노출시키고 말을 하든지 적든지 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 때문에 내가 감정이 일어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보니까 그 생각이 합리적인가?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가? 따져보고 나서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렇다면 내 행동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뭐뭐 하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뭐 하면 어쩌지? 이 불안은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불안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인지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우리 다음 시간에 인경스님께서 하실 명상적 접근 방법과 같이 한다면은 훨씬 효과적이겠죠. 예를 든다면은 불안한 거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읽거나 말하거나 쓰는 건데, 명상적 접근 방법은 알아차리는 거죠.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내 몸 느낌을, 불안에 따른 몸 느낌을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지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뭐뭐 하면 어쩌지라는 이 불안을 인지적 접근 방법으로 다뤘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런 점이 어려웠다, 또는 이런 점이 쉬웠다, 또는 나는 이런 성찰이 일어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앉은 분이라 자꾸 마이크를 줘서 죄송하지만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나의 불안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두렵고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쓴다는 것 자체가 다시 그 불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꺼내놓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감정을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해요. 내 본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일단 객관화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불안은 괜히 내가 끌어다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저 코멘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노출하기가 싫죠. 그죠? 노출하기가 싫죠. 일단 노출시켜서 객관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리뷰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다시 보기가 싫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명상적 접근 방법에서 호흡 명상을 시키거나 이러면서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인지적 접근 방법으로도 노출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노출해서 한번 꺼내보는 거죠. 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도 한번 소감, 어떤 점이 쉬웠고 어려웠고. 예. 네. 뭐 가장 어려운 점을 만나거나 뭐 두렵거나 공포스러우면 일단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좀 피했던 뭐 그런 습관, 뭐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느낌 자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거나 그냥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꺼내서 같이 어떤 부분이 좀 힘들고 뭐 공포스러웠는지 아니면 좀 불안했는지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객관화 시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그거를 더 주관적인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삼자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좀 그런 불안한 감정이 밑으로 약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뭐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다뤘는데, 혹시 이거 인지적인 접근 방법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런 거 질문해 보고 싶어요. 불안감이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오버웰밍 된다고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잘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brain is not working이 되는 거.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냥 완전히 멘붕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상태가 오는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인지적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이 너무. 인경스님이 뒤에 수업이 없으면 저는 당연히 그럴 때는 명상적 접근 방법을 하면 됩니다라고 답하겠지만, 인지적 방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까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오버햄이 너무 압도하는 그 불안을 느꼈을 때, 오케이, 그 불안이 돼서 최악의 경우는 뭐지? 하고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오케이, 아까 아버님이 감기가 들으셔서 혹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오케이, 그러면 그게 불안한 질문이 아니라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최악의 경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어머님 해드린 것처럼 잘 장례 치러 드리면 내가 자식된 도리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제가 아까 사례된 그거죠. 학생도 그렇죠. 시험에 꼭 합격해야만 돼.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질문했어요. 야, 너 시험에 이번 떨어지면 어떡하냐? 했더니 다시 보면 되죠. 맞아요. 다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질문해요. 자기한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해요. 그럼 자기가 대답이 나오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몸 하면 어쩌지 불안을 같이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신 사례가 너무 공감이 되었고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